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5월 전주지방검찰청에 문제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발 절 병원에서 꺼내서 교도소로 보내주세요. 이후에 전화가 황급히 끊겨요. 마치 숨어서 전화하듯 속삭였고요. 자기가 누구인지는 밝히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런 전화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 전인 2012년 초부터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던 건데 얼마 후 드디어 전화의 발신처가 밝혀집니다. 정읍에 위치한 A정신병원. 검찰은 혹시나 하는 의심에 은밀하게 뒷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 여기서 입원을 했다가 겨우 퇴원한 사람들을 통해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하나둘 밝혀지게 되죠. 정읍 A정신병원. 여긴 이미 지난 2011년 8월과 9월 2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인은 자살. 물론 정신병원 특성상 좀 충동적이고 격한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게다가 환자 수에 비해서 의료진과 보호사들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 사실상 당연시되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해인 2012년 2월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때 병원이 다소 특이한 소견을 내놓는데 환자가 왜 죽었는지 사망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병원에서 그럴 수 있나요? 좀 이상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의문사로 종결이 되었고 또다시 잊혀져 갑니다. 그러던 6월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단독 보도를 했고요. CCTV 영상을 공개하게 되죠. 그 안에는 지난 2월 사망한 그 환자 이 씨의 마지막 처참한 하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7시 보호사 2명이 이 씨를 끌고 격리실로 들어옵니다. 그가 병상에 쓰러졌고요. 한쪽 팔은 침상에 또 한쪽 팔은 머리 위로 묶이게 되죠. 이 씨가 막 격하게 저항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보호사가 침대 옆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당시는 2월 초 매서운 겨울 날씨였는데요. 게다가 이 병실은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추위를 견디면서 오돌오돌 떨었고 한편으로는 입을 이용해서 이 묶인 줄을 풀기 위해 애쓰게 되는데 잠시 후 보호사들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이 씨의 다리를 결박했고 입고 있던 그의 환자복을 벗겨내요. 근데 이러면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이게 치료라고 하기에 병원에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때 옷을 벗기게 되자 신체 곳곳에서 먹자국이 보입니다. 이후 약 20시간 동안 그는 9차례의 감금을 반복했고요. 이 과정에서 식사는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 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기게 되는데 이 씨 움직임이 점차 둔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7시 보호사가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이 씨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때 급히 보호사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보호사들과 함께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서는 이 씨의 이 손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풀었죠. 그리고 구석구석 몸을 닦아내고 옷을 입힙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야 경찰에 사망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문제의 영상은요, 일부만 공개가 되어 있어서 폭행이나 직접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호사가 환자를 이렇게 방치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분노할 부분이 있었죠. 바로 사망한 이 씨가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작은 방에 묶여있을 이 씨의 두려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내용,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밝혀낸 사실들은 더 충격적이었죠. 병원을 수색하던 검찰이 뜯겨져 있는 수십 통의 편지 봉투를 발견해요. 굉장히 많은 편지들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 환자들이 직접 다 작성한 겁니다.
병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어떤 끔찍한 실태를 밖에 알리려고 했던 다급한 구조 요청이었죠. 그런데 병원에 있던 행정관리부장은 이 편지를 모두 압수했고 묵살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몇 통이 이제 극적으로 인권위원회에 전달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한 환자가 이제 퇴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몰래 편지를 내보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은 인권위가 조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공문을 먼저 보내요. 진정서가 접수돼서 우리가 곧 방문할 테니 준비하라 라는 내용이었죠. 에? 그럼 병원 측은 당연히 미리 환자의 입단속을 시킬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정읍 A정신병원의 실상은 정말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환자들은요, 외출과 면회 제한이 이제 주어졌고요. 또 하루 2번 허용되는 통화, 이것마저 시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병원은 이 통화 내용을 감청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환자가 이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 또는 비리를 폭로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중간에서 통화를 끊어버렸죠. 이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과도한 약물을 투여합니다. 환자들을 좀 몽롱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돌출 행위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버리는 거죠. 게다가 혹여 환자가 지금 내가 무슨 약을 먹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거나 약 먹는 걸 거부하면 즉각 보호사들의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정신병원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내 정신은 멀쩡하다, 난 약을 먹지 않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혹은 보호사가 환자에게 기본적인 약 정보를 주는 건 그들의 의무이고 책임인데요. 여기에 입원했었던 30대 남성 정 씨에 따르면 환자들 사이에서 코끼리라고 불리는 약 하나가 있습니다. 성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코끼리라고 불렸죠. 근데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정말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그냥 잠에 빠져듭니다. 또한 정 씨는요, 사망한 이 씨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보호사들로부터 그가 극심한 괴롭힘을 당한 걸 잘 알고 있었죠.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요. 또 이 차가운 바닥에 묶어두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 전에 그 자살한 2명의 환자들 또한 수차례의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 A정신병원에는 각 층에 격리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보호사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환자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은 즉각 여기로 끌려가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죠. 보호사들 또한 그게 불법인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신원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건지 그곳에 갈 때는 이름표를 옷에 달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여줬죠. 이후에 이제 환자가 다 몸에 멍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환자의 부주의로 좀 다쳤다라면서 간호일지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들 중에 환자들을 유독 상습폭행했던 3명의 보호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B씨는 병원의 기획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전직 유도 선수 출신이었죠. 그는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격리실로 끌고 가서 의자를 던지면서 구타했어요. 이 폭행에 한 환자가 갈비뼈 5개가 부러졌죠. 또 다른 보호사 C씨는 어이없게도 전직 목사 출신입니다. 게다가 D씨는 태권도 유단자로 B씨와 함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요. 이 3명이 자기들만 폭행을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환자들을 시켜서 대리로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고작 14살 어린 학생도 있었고요. 사실 이 병원에서는요, 보호사들 말이 거의 법이었기 때문에 환자 그 누구도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건데요. 아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담당 의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환자들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보는 건 마치 신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했죠.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참 무신경하고 가혹한 병원이구나. 근데 나는 저런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정신병 환자들만이 아닙니다. 이 병원은 일반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켰던 겁니다. 거부하겠죠. 안 가겠다고. 그러면 끈으로 포박을 해서라도 강제로 끌고 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병원에선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제 입원이 무려 2년간이나 지속되었죠. 알고 보니까 이 병원의 이사장 배 씨는 그동안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환자를 유치해주는 브로커와 손을 잡았고요. 이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게 환자를 데려오면 수수료를 챙겨줘요. 이걸 일명 통값이라고 불렀다는데, 돈을 받은 이송단들이 의사의 진단이 없이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해가지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들에게 받는 통값이 한 사람당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측정이 됐는데, 그렇게 2년간 챙겨간 돈이 무려 1억 1,890만 원이었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둔 겁니다. 아니, 자, 그러면 병원은 왜 돈을 줘가면서까지 환자 유치를 했느냐? 돈이 없겠죠.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가족들은 왜 말리지 못했던 걸까? 이때 끌려간 환자 가족들의 입장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2022년 현재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건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깐깐하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 규정은 굉장히 허술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입원 요건에 충족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자 2명 그리고 전문의 1명만 동의를 하면 강제로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재산, 이혼, 종교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정신병원에 감금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본 드라마에서도 한 남성이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의 살인마였는데 그걸 알게 된 부인을 수년간 강제로 정신병원에 이제 감금시킨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죠. A 정신병원은 보통 보호자 전화 한 통만 있으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고 전해지죠. 그 예가 남아있는데 지난 2002년에 가명 김 씨의 경우에 남편에게서 원치 않는 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생겼죠? 그러자 남편이 멀쩡한 아내를 무려 72일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시킵니다. 시간이 지나서 김 씨가 이제 기나긴 법적 다툼 끝에 자신이 당한 그 강제 입원이 정당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신보건법 24조는 수년간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은 계속 환자 수를 늘려서 재정을 채워왔던 거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정읍 A 정신병원은 한 번 입원하면 좀처럼 퇴원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환자들이 6개월마다 심사를 받긴 하죠. 거기서 퇴원할 수 있느냐, 재입원을 해야 되느냐 결정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때 퇴원이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너네는 사회의 위험을 조정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퇴원 조치를 거부했고요. 정작 그 보호자가 퇴원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서류를 바꿔가지고 환자를 다시 입원시켰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냥 이 병원 안에 수많은 환자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답답하죠. 그 와중에 갇혀있던 환자들은 정말 농약을 먹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탈출하고 싶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12년
무서운 보호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환자들이 한 명 한 명 검찰에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이후에 검찰이요, 의심을 했고 이 병원을 불시에 방문해요. 그래서 직원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하게 되다가 점점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침내 4월에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병원 운영 실태가 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검찰은 우선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호사 B씨, C씨, D씨를 구속 기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환자 E씨의 그 진상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정신병원의 병원장이 서울에서도 정신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혹시나 하고 이 서울에 있는 병원의 어떤 불법 행위들이 있었는지 수사가 확대되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들에 대한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이게 핵심일 텐데,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보호사들의 가혹행위를 묵인했던 이사장 배씨, 그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또 행정관리부장 이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병원 측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린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오직 환자들 증언만 바탕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었죠. 최종 판결은 어땠을까요? 병원장과 보호사 3명은 놀랍게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신병원이 죽은 이 씨를 격리한 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했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씨가 평소에도 충동 조절이 좀 힘들었던 사람이라서 자해의 위험성도 있고 또 혹은 다른 환자들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보호사들이 감금한 것은 정당했다, 무죄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정신보건법 46조에 따르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행위는 치료에 도움이 됐을 때로 제한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해요. 이걸 어길 경우에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죠. CCTV를 봤을 때 이 씨가 이제 결박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죠. 그리고 숨이 꺼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의사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의료진과 병원장이 무죄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요, 영화 올드보이보다도 이게 더 잔혹한 스토리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2의 도가니 사건이다 라는 타이틀로 해당 지역에서는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정신병원의 불법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이겠죠. 모든 이 비극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쩌면 정신보건법 24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2016년이 되어서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게 이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게 정확하게 판명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017년이 돼서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요. 3개월마다 입원을 연장할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최근에 새로운 판결도 있었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사설 구급 차량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거 침입죄와 감금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훨씬 법이 더 강력해졌죠. 그래도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분명 어딘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때로는 현실이 도가니, 올드보이 같은 영화보다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